넥스트 주도주, 새로운 주도주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테크 중에서 안 올랐던, 아직까지 시세를 분출한 적이 없었던 테크가 대체 어딜까? 이것들을 찾는 게 아마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시세 분출이 안 올랐던 거, 대표적으로 10배는 안 올라봤던 것들이 로봇, 우주, 항공, 뭐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쪽은 올해가 마지막 고비라고 봐요. 이제 다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터널의 끝은 아는데 새벽이 제일 어둡습니다. 지금 새벽이 1분기냐 2분기냐 3분기냐를 가지고 서로 이제 논란을 하는 거죠.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2분기가 예를 들어 2분기가 바닥이다. 가장 깊은 침체다라고 하면은 1분기부터 증시가 오를 거다. 3분기가 바닥이면 2분기부터 오를 거다. 이제 이 관점인데 문제는 이건 거예요. 경기 침체가 이제 올해 화두거든요. 작년에는 금리 인플레가 화두였고 올해부터는 아마 이거보다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을 거냐, 얼마나 오래 갈 거냐. 경기 침체는 상처입니다. 내가 크게 베이면 이제 상처도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회복도 오래 걸려요. 그럼 우리가 예상하는 침체가 3개월짜리 한 분기라 생각하는 게 오해가 되는 거죠. 9개월짜리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침체는 침체인데 침체라고 하면 약을 잘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도 잘 해주고. 근데 연준이나 뭐 예를 들어 시장에서 부양책도 없고 금리 인하도 없고 그냥 방치해버릴 수도 있겠죠. 침체를. 그렇게 되면 약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고를 수도 있는 거고 병이 덧나서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 장기 불황이 온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너무 비유 좋은데요. 근데 지금 그 월가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얕을 거다. 상처가 별로 깊지 않을 거다. 또 얕대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시장의 금리가 괴리가 벌어졌어요. 연준에서는 5% 이상까지 금리를 갈 거다라고 겁을 주는데 한마디로 너희들 침체 나도 지원 없다. 뭐 우리가 뭐 만만하게 해줄 거 하나도 없다. 알아서 각자 노생해라.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거고 월가에서는 그럴 리 없다. 하반기쯤 되면은 이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벌써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한 3.64까지 와 있고 지금 기준금리는 이번에 2월 1일에 4.75까지 가거든요. 1% 넘게 벌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월가가 맞을 거냐 연준이 맞을 거냐는 모르겠지만 되게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상처가 깊지 않을 거라 봐요. 그러면 경기 침체를 2분기로 가장 평균적으로 2분기 보거든요. 그럼 2분기 한 곳만 실적이 나쁠 거다. 그러면 계산이 쉬워지죠. 제가 예전에 배 할 때 이제 그 해운 업계에서 많이 들었던 건데 해군으로 있을 때. 해군인데 이제 저 들은 건 현대상선 친구들 이제 그 항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동을 왔다 갔다 할 때 컨테이너선이 있으면 태풍길이 있대요. 이걸 돌아갈 거냐 돌파할 거냐를 가지고 논란을 해요. 모든 건 선장이 결정을 해요.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돌파하면은 컨테이너 선박들이 날아다녀요. 그러면은 그 고객의 택배물을 잘 갖다 줘야 되는데 날려먹잖아요. 근데 거길 가는 이유는 돌아가는 것보다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근데 돌아갈 때는 이거 이대로 돌파했다가는 컨테이너가 훨씬 더 많은 손실을 입을 것 같다. 그럴 땐 돌아갑니다. 뭐 물론 이제 보험료로 처리를 하겠지만 또 보험료도 아주 할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얕은 침체다 그러면 돌파를 해버려요. 깊은 침체다 그러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딱 그거예요. 돌아갈 거냐 돌파할 거냐.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새해 벽두부터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거는 월가에서는 침체가 얕을 거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얕다는 거는 하락률이 얼마 안 될 거다. 그러면 그냥 굳이 미리 사놓고 그냥 조금 손실 버티면 다시 좋아질 거니까 미리 먼저 선점하자. 주의로 간 거죠. 그런데 CPI 발표를 봤더니 약간 헷갈려요. 이게 서비스랑 임대료 그 렌트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원하는 게 안 떨어지고 이제 애꿎은 유가랑 식료품값만 더 떨어진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많이 떨어진 애들이 또 떨어진 거고 진짜 떨어져야 할 애들은 고고하게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또 방치할 것이다. 결국 이제 월가 기대하는 건 이거거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해 내내 하는 거를 바꿀 것이다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어떻게 보면 다 맞물려서 지금 시장의 지수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시점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시나리오가 이제 펼쳐질 건데 소장님께서는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불확실성일 때는 안전한 게 제일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태풍이 오는데 돌아갈까요? 뚫고 갈까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러네. 배 속도를 조금만 느리게 가면 안 되냐. 그럼 제가 배 속도를 빠르게 가면 앞에 있는 태풍을 만나겠지만 느리게 가면 태풍을 안 만납니다. 이런 전략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무난한 전략이 일명 스타벅스 크록스 전략이라 불리는 건데 경기가 침체가 오는 거와 상관없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침체가 없으면서도 성장은 꾸준히 그냥 묵묵히 하는 애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과 연동되지 않는 독립적인 회사들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난리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1년에 10%다, 15%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해내주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방식이 초보자한테 제일 좋다라 봐요. 실제로 크록스 같은 경우가 이번 경기 침체가 있었던 와중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5년 동안 630% 40% 올랐거든요. 정말요? 네, 테슬라랑 비슷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신발들, 그러니까 고무신 같은 회사들조차도 와.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가 왜 자꾸 테크에만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뭐 알다시피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았죠. 결국 매장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봉쇄를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되는 게 한 3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야외 활동이 많아질 거고, 근데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커피를 안 사 먹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립스틱 효과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립스틱 효과라는 거는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돈은 없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사치는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사치가 립스틱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때는 오히려 립스틱 매출이 올라가더라. 근데 립스틱을 다시 변화해서 보면은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가장 작은 사치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했을 때 스타벅스 한 잔은 들고 가야 그래도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 열심히 일하자 이런 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스타벅스 사랑 대단하지만 일본도 괜찮고 미국에서도 진짜 사랑하고 최근에 중국과 인도에서 스타벅스 사랑이 엄청 늘었어요. 인도 사람 CEO로 스타벅스 새로 CEO를 임명했는데 이제 하워드 슐츠가 이제 교육을 좀 시키고 나서 이제 몇 달 뒤부터 이제 단독 CEO로 임명을 할 거예요. 근데 왜 인도 사람을 썼을까? 딱 마침 작년에 스타벅스가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타타모터스랑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220개를 깔았는데 6달 만에 300개로 늘어났어요, 점포가. 근데 스타벅스 매장 300개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참고로 중국에서 지금 스타벅스 매장이 6,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적죠. 금방 늘겠네요. 네,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이 35,000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중국과 인도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 인도계 CEO가 어디 출신이냐면 펩시 출신이에요. 펩시의 총괄 책임자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가 우리 보면 두 종류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 매장에서 먹는 스타벅스랑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스타벅스가 있어요. 편의점이나 마트로 들어가는 그 캔, 플라스틱, 유리병으로 가는 그거를 펩시가 만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펩시의 총괄 책임자 데려왔다는 건 펩시와 스타벅스가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그 전 세계적으로 업종을 양대 산맥 브랜드들이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요. 코카콜라랑 펩시가 나눠 먹었었죠. 근데 코카콜라는 세계 2위 커피 프랜차이즈를 인수했어요. 코스타 커피라고. 그러니까 이제 커피 콜라에 이제 그 결합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코카콜라 안으로 펩시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스타벅스랑 결합을 한 거죠. 아마 스타벅스가 더 우위에 있는 이유가 탄산 시장보다는 그래도 커피 시장이 훨씬 더 성장성이 높으니까 이제 스타벅스가 뭐 수익 시어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 판매들을 봤더니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그동안은 뜨거운 커피, 뜨거운 드링크류가 많이 팔렸다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게 아이스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요. 그 비율이 60%를 깼어요 최근에. 그러면은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마트로 들어가는 음료들은 다 냉장 음료잖아요. 이제 훨씬 더 이제 시너지를 내기가 좋아지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불황이 오든 말든 그냥 꾸준히 자기 갈 길 가는 기업들이라서 큰 기대치만 낮추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은 크록스랑 스타벅스 같은 거는 예. 그 미국 주식 그
들어가서 예. 그 주식을 크록스랑 스타벅스를 사는 거예요. 예, 한국 주식 사듯이. 예, 그렇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침체에 강한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내수에 갇힌 기업들이 많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뭐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해외로 수출 시장을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미국은 방어주인데 그러네. 경기 방어주인데 그냥 수출이 해외에다 너무- 지점을 설치하면 돼요. 그러네요. 대표적으로 코스트코. 이마트는 수출이 힘든데 코스트코는 수출이 잘 됩니다. 어. 코스트코는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예요. 이제 뭐 인플레이션 쥐약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코스트코 같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들, 소비재들이 미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미국 소비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예. 그게 이제 식품 약간 경기 방어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수출이 나가면은 예. 그냥 뭐 똑같이 수출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코카콜라 넓어지면. 시장은 진짜 사업을 너무 잘해요. 코카콜라 예. 어떻게 하냐면 보틀링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농축 원액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내줘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 받아와서 그쪽에서 주는 처방전대로 희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액에 대한 노하우를 아무도 몰라요. 아, 대박이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을 감고도 펩시 맛이랑 코카콜라 맛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 미세한 차이지만 사람이 좋아하는 그 콜라에 대한 약간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코카콜라가 이미 사양 산업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세계 인구가 최근에 80억 명을 돌파했고 좀 있으면은 이제 100억이 돌파할 거예요. 수십 년 뒤에는. 인구가 어디서 늘어나 봤더니 선진국은 20억 덫에 갇혀서 안 늘어나요. 20억에서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중진국 개발도상국이 빠르게 늘어나요. 와.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1년에 막 7개국, 8개국씩 다니면서 특히 개발도상국 위주로 많이 다녀봤는데 콜라 사랑이 엄청납니다. GDP가 낮을 때 그 콜라 사랑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 인구가 엄청 늘어날 거고 중동이라던가 동남아시아 인구가 엄청 늘어날 건데 공통점은 더운 나라. 네. 그리고 콜라를 사랑하는 나라. 그러면 콜라의 성장성은 아직 계속 괜찮다. 여기에다가 선진국들이 왜 콜라를 싫어하냐 했더니 이겁니다. 살쪄서. 예. 근데 제로 콜라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시선이 바뀌었죠. 이제 콜라인데 살이 안 찐다.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밤에 일할 때 그걸 10개씩 먹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제로 콜라가 되면서 사람이 죄책감이 사라져요. 결국 우리가 콜라를 못 먹었던 이유는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살이 찐다라는 죄책감.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을 보면서 콜라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리오프닝이 제대로만 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면서도 수출이 가능한 미국 주식에서 예. 이런 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시나리오가 2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나요? 공격적인 시나리오는 어. 다시 시장이 살아났을 경우에요. 어. 결국 침체 다음은 상승이에요. 그렇죠? 네. 상승과 침체, 상승 침체인데 침체가 이렇게 긴 적이 없었죠. 보통 1년짜리 침체가 제일 많았었고 아주 길어야 2년 근처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거의 2년을 풀로 채운 침체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다음번에는 당연히 상승장이 오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횡보장이 아니라 가정하면은 빠른 상승장 아니면 길고 천천히 가는 상승장. 자, 1970년대 지표를 보면은 그 침체랑 상승장의 지표 연관이 있는데요. 보통 상승장일 때 보면 길게 쭉 가요. 한 2, 3년을 내리가요. 그러면 2, 3년 내리갈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주도주가 존재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의 주도주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저도 투자하려고 이제 그쪽 섹터를 조사하고 있다 보니까 넥스트 주도주, 새로운 주도주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근데 공통점은 이제 트렌드가 완전 바뀐 게 다 테크주로 많이 바뀌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테크 중에서 안 올랐던, 아직까지 시세를 분출한 적이 없었던 테크가 대체 어딜까? 이것들을 찾는 게 아마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빨과 기술력과 홍보와 언론의 미디어와 세력들의 어떤 이거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방향이 바뀌겠지만 작년에 메타버스 밀어 올리듯이 갑자기 여론에서 형성을 해요. 메타버스다. 막 몰려요. NFT다. 막 몰려요. 그리고 시세를 갑자기 분출해요. 막 짜여진 각본처럼 따다닥 맞으면서 다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떤 그 주식 기술주 위주로 사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시세 분출이 안 올랐던 거, 대표적으로 10배는 안 올라봤던 것들이 로봇, 우주, 항공, 뭐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쪽은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거든요. 엄청난 하이테크인 건 알지만
그거는 단시간 내에 올 수가 없어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시세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슬슬 우리도 양산해서 생산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시그널만 던져주면은 진짜 시세를 많이 분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몇 년짜리로 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봇, 우주, 항공 이런 것들은 이제 ETF로. 아니요, 개별 주식으로 가죠. 개별 주식. 물론 ETF로 가는 게 좋은데 네. 제일 무난한데 예, 또 저희는 투자 스타일상 예, 공격적으로. 예, 그걸 맞춰보고 싶은 좀 욕망이 있어요. 좀 언급 좀 해주세요. 그럼. 못 맞추겠어요. 정말 못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 네. 못 맞춰요, 잘. 네. 그러다가. 근데 한다면 유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배 벌써 올라버려서 끝났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줘버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건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예, 그 점이 조금 그랬고 저는 공장,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이 있는 로봇들이 더 날 거라 봐요.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면 올 자동화 공장이거든요. 무인화 공장. 그러면 물류 로봇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물류 로봇이 이제 무인 청소기 같이 생긴 로봇 청소기처럼 생긴 애들이 지게차 역할을 하면서 수백 대가 다 정리를 해요. 근데 이런 로봇이 시장이 생산성이 굉장히 클 거다 봐요.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이런 물류센터부터 써야 되니까.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게 마진이 그렇게 나는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스마트 팩토리 쪽이 날 수도 있다 보고 아니면 로봇8, 환학, 뭐 이제 ABB 2개가 있는데 환학이 일본 주식이라서 환율적으로 지금 투자하기 유리해요. 환학 같은 경우는 로봇8을 만들어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40% 넘었었던 회사였고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제 그 로봇8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냐면 테슬라 공장에 테슬라 만드는 로봇8 이런 거 있잖아요. 환학 아니면 ABB 걸 많이 씁니다. 그만큼 뭐 경쟁사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좋다. 미국에서 이제 리쇼어링을 시작하는데 리쇼어링을 하면은 인건비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한 명당 일자리가 1.7개가 있는 바람에 임금 인플레가 심하게 터졌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민자를 안 받았어요. 이민자를 왜 안 받냐 바이든은 다 받으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법원에서 그 이민자 불법 이민자는 즉시 추방한다라는 법을 판결을 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암암리의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인건비 단가를 내려주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암암리에 하던 것들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임금 인플레가 터지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임금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로봇이 경제성이 생겨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봇 대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에 제조를 하는 뭐 환학, ABB 같은 로봇8 계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물류 로봇 계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이제 구축을 해주는 스마트 팩토리 회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근데 그걸 하려면은 또 이걸 다 잘 맞아 떨어지게 돌려야 되는 인공지능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돈다던가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뭐 통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약점은 해킹이에요. 해킹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끝나버려요. 그 회사의 모든 정보가 다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사이버 보안 회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테크주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동성이 좋을 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증시가 상승기가 불고 유동성이 다시 터졌을 때 이 테크주들이 만날 건데 이번 침체기를 벗어났다라고 해서 유동성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없는 유동성으로 쥐어짜서 테크주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워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증시가 상승기로 갈 거냐 하락기로 갈 거냐에 따라 전략이 확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빅테크나 테슬라 이런 쪽도 다시 막 상승하고 이런 거를 좀 어렵게 보시나요? 빠르게 상승은 어렵다라 봐요.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여기서 10배를 또 가는 건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여기서 10배면 이제 한 1,200달러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진짜 긍정적인 시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도 작년 고점 건저리 근처는 가주려고 하지 않을까. 작년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 고점 정도. 이미 벌써 두드려 맞은 상태에서 고점이었었죠. 한 300달러 정도까지는 그래도 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희 채널에 테슬라 주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테슬라의 그 펀더멘털적인 문제는 아니고 전기차는 펀더멘털 문제 없어요. 다만 그건 거예요. 안 팔리는 게 문제죠. 이제 세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안 팔린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가격을 자꾸 내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산 중단도 해봤죠. 덜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안 팔리고
뭐 지원금이 1월 1일부터 나와서 잘 팔릴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아직도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안 사냐 그랬더니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비싸요. 근데 사람의 그 소비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차를 언제 사냐면 소득이 늘어나는 시작 단에 삽니다. 자동차 1억이에요. 전기차 1억이에요. 그럼 내가 월급이 올라서 1억을 다 모은 다음에 차를 사는 사람은 없어요. 월급이 오르자마자 벌써 선반영을 해요.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월급이 100만 원 올랐으니까 1년에 1200이 올랐고 이 정도면 1억짜리 차를 사도 대출 할부는 갚을 돈은 될 것 같아. 그러면 지르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경기 초입 앞단부터 다시 이제 수요가 터지죠. 그럼 경기 침체가 돌아오지 않는 한은 테슬라의 그 재고가 쭉쭉쭉 빠지는 일이 좀 어렵다라 봐야 되겠죠. 특히 CPI가 떨어졌는데 CPI 저번 달 내역을 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신차 수요도 같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자체의 문제라 보진 않아요. 지금 전기차 주가 다 떨어졌고 자동차 회사들 주가 다 떨어졌고 배터리 회사 주가 떨어졌고 리튬 회사 주가도 다 떨어졌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전기차 하면 대표격으로 테슬라를 봤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많이 떨어졌다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문제는 경기 침체라 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예. 것이다. 네.